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또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가고 있죠.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요. 어릴 적부터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이 결혼이라는 큰 변곡점을 맞으며 이렇게 변화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기구한 제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거든요. 태어난 날짜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상태로 포대기에 쌓여 있었죠. 이름조차 없던 저는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연수라는 이름을 갖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육원 앞에서 발견된 날이 제 생일이 되었고 제 부모님은 보육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들 모두가 착한 분들이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자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육원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친구들은 양부모님을 만나 보육원을 떠났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어서 입양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저도 나이를 먹을수록 내심 입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으로 입양 가길 바라셨기에 입양을 원하는 어른들이 보이면 항상 저희를 꽃단장 시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학교를 입학하고도 한참 동안 입양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보육원에 입소하는 어린아이들이 있기에 국민학생이 넘어서는 쉽게 입양되지 않습니다. 이미 6학년이었던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몇 남지 않은 보육원 친구들에게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음씨 좋아 보이는 분들께 인사시키셨죠. 연수야, 인사해. 너를 입양할 부모님이셔. 전부터 너를 마음에 들어 하셨단다. 입양을 포기했던 터라 어른들이 찾아와도 관심이 없었고 저를 눈여겨보는 어른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론 그분들이 전에도 입양을 하셔서 제가 입양된다면 언니와 부모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집안 형편도 넉넉하고 무엇보다도 선한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입양되는 날이 왔고 저는 양부모님의 차를 타고 보육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보육원을 떠나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정한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 달리 양부모님들은 첫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좌석 시트가 더러워지잖아. 그래, 가만히 좀 있어라. 이제 우리랑 생활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눈 밖에 나서 되겠어. 이처럼 저의 새 생활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마 그분들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제가 실상을 설명한다고 해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는 기부도 많이 하고 부모 없는 자식을 둘이나 입양한 마음씨 좋은 사업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넓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이제 막 보육원에서 온 저와도 비교될 만큼 초라한 모습의 아이가 양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그래, 은희야. 이제부터 너랑 같이 지낼 연수란 아이야? 네가 알아서 잘 챙겨줘. 네, 어머니. 저보다 3살 많은 언니의 이름은 조은이였습니다.
저처럼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5년 전에 이 집으로 입양되었다고 했죠. 다정한 양부모님을 기대했던 제 생각과 달리 벌써부터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양부모님은 언니에게 저를 맡기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뭐가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보이네. 나 따라와. 짐 정리해 줄게. 언니를 따라간 방에는 오래된 침대와 이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쫓기듯 제 짐 정리를 마친 언니는 저에게 얼른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부엌으로 데려갔죠. 너 요리할 줄 알아?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 정도?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하는 거 잘 봐. 보통 부모님이 재료를 사오시면 우리가 요리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께서 뭐든 물어보시면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해. 특히 거짓말이나 변명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실수해도 무섭더라도 절대 변명하지 마. 알았지? 그때는 언니가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지만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첫 가족 식사 자리에서 밥그릇과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었다고 크게 혼났거든요. 혼나는 정도로 끝났다면 제가 힘들었다고 떠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후의 삶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처절했거든요. 저와 은희 언니는 마치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차마 이곳의 모든 이야기를 쓸 수는 없지만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저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성인도 하기 힘든 넓은 집안일을 여자아이 둘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양부모의 출근 준비와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학교 후에는 친구들과 보낼 시간도 없이 집으로 와서 남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식사 준비부터 집안일, 그리고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가구 배치와 설치까지 모두 저희 자매가 해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만약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며 매를 맞기 일쑤였죠. 그런 상황에도 은희 언니는 제 잘못까지도 자신이 감당했습니다. 매번 저 대신 매를 맞는 언니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항상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울지 마. 연수야, 언니는 익숙해서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우리 연수, 언니가 보호해 줄게.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아마 은희 언니가 없었더라면 제가 그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힘이 되어주던 은희 언니는 성인이 되자마자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학교를 돌아오니 집에 있던 양어머니가 시집을 갔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둘이서 하던 몫을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쁘게 집안일을 해야 했고 실수를 하는 날에는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혼이 났었죠. 언니가 없는 그곳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성인이 되자마자 양부모의 강요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들은 언니와 제가 성인이 되는 날이 지나면 바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마 사업을 하는 양부모에게 성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처럼 우리를 소개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껏 잘 키워 부잣집에 시집 보냈다는 명목하에 폐물들을 받으며 우리를 처분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오시더니 저를 뜯어보듯 유심히 쳐다보셨죠. 그리고 양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저에게 통보하듯 결혼을 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연수야, 아까부터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압력솥에 요리를 하고 있어서 부엌까지 부르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너 이제 곧 시집 갈 텐데 그렇게 어리버리하면 누구 욕 먹이려고 그래? 너 며칠 뒤에 결혼해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결혼이요? 그래,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서 밥이나 축내고 빌붙어 있으려고 했어. 너도 이제 다 컸으면 남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해야지. 우리가 너 입양해서 그간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해줄 건 다 해줬잖니? 이제 결혼을 마지막으로 우리 의무는 끝난 거다. 그러니 괜히 친정이랍시고 찾아오려고 연락도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뼈를 묻고 살아라. 알겠지? 요즘에는 다른 집에 강아지를 보내더라도 이러진 않을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지내면서도 저에 대한 애정은 손톱만큼도 생기지 않았는지 저에게 양부모님은 냉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저는 결혼식 전까지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시집 가서도 괜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알았어. 어차피 내가 이야기한다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준, 먹고 키워준 고마운 양부모로 생각하고 우리 인연을 여기서 끝내자. 그래, 다른 입양 가정은 파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으니 너도 감사해야 해. 그 집이 홀어머니가 있어서 그나마 너를 받아주는 거야. 그래도 살림은 잘하니까 너 정도면 들어가서 바로 이쁨 받을 거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너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할 거야. 궁금한 점은 수십 가지였지만 묻지도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리는 날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보게 된 남편은 엄청나게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지금처럼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던 시기, 명절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씨름 선수만큼이나 큰 남자를 말이죠. 어른들 이야기론 몸무게가 130kg가 넘는 거구라고 했습니다. 세상 처음 보는 덩치와 무표정한 모습의 남자가 제 남편 될 사람이라고 하니 저는 너무 무섭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웃지도 않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던 남자와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집안일 때문에 이는커녕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도 없었을 만큼 남자를 몰랐던 저는 처음 본 거구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했다시피 남자라면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거구의 남편을 보니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하객이라곤 양가 부모님들밖에 없는 결혼식장에서 대충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마친 저희는 결혼서약과 결혼사진만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날 밤이었죠.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어른들이 말하는 첫날 밤을 그 남자와 보낸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하루 종일 긴장한 채 시댁에 마련된 부부의 방에서 저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소스라치며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죠. 이윽고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눈을 꽉 감은 채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고 있다면 긴장 풀어요. 나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아마 내일부터 어머님께서 집안일 시키신다고 힘들 텐데 잠이라도 편하게 자요. 정 불편하면 내가 침대 밑에 내려가 잘게요. 남편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머뭇거리며 저를 위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첫인상만 보고 남편을 도깨비 마냥 험악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결국 제가 불편하겠다며 베개와 이불을 가지고 침대 밑으로 가 잠을 청했습니다.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고양이 마냥 경계를 풀지 않았던 저도 하루 온종일 몸과 정신을 긴장한 탓인지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놀라 일어난 방에는 잘 정돈된 이불과 베개만 있을 뿐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곤 시간을 확인하는데 시계가 벌써 9시를 넘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분명 전날 시어머니께서 아침 준비를 한다고 6시에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시간을 보고 놀란 저는 헐레벌떡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그래, 이제 잠은 다 잔 거냐? 네, 죄송해요. 됐다. 뭐 어쩌겠냐? 내가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라도 밤새 남편 간호했다는 며느리 늦잠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위에 올라가서 좀 쉬다가 내려와서 점심 식사 준비나 하자.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을 밤새 간호했다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올라가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남편이 저를 위해 어머님께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긴장한 탓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곤히 잠들어 있는 저를 배려해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고마워 퇴근한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생각할 때 2층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출근한 줄 알았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지낸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남편도 저와 마주친 게 어색한지 눈을 피하면서 창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에 고마움을 표하려 남편에게 다가갔죠. 어제 잠자리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감사해요. 특히 오늘 늦잠은 제 잘못인데 덕분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되었네요.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짧은 대화를 나눈 남편은 쑥스러운 듯 저를 피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외모와 다르게 쑥스러움도 많고 마음씨도 여린 남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제 웃기만 닿아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시집살이의 남편은 항상 저의 실수를 대신 감싸주며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혼이 덜 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조심스레 남편에게 장난을 치며 다가가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부부보다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며 점점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 이불을 덮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사이 좋은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 한 번도 바깥 외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어색하기도 하고 집안일에 바빠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과 친해졌다고 생각한 저는 잠시 집안일이 없는 틈을 타 남편과 동네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죠. 여보,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우리 나가서 산책이나 하지 않을래요? 아니, 나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좀 쉬고 있을게. 당신 혼자 산책 다녀와. 몸이 어떻게 안 좋은데요? 밑에서 쌍화탕이라도 끓여올까요? 아니, 그냥 방에서 쉬면 될 것 같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산책 다녀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말을 믿고 저는 혼자 산책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다른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가는 걸 거절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연이은 핑계와 거절이 이상하게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제가 부끄럽고 창피한 탓에 같이 해야 하는 외출을 꺼려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한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니 잊어버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표정은 어두워지고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울면서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많이 창피해요? 내가 왜 당신을 창피해 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같이 밖을 나가자고 하면 매번 거절해요? 나도 눈치는 다 있어요. 당신 내가 창피하니깐 매번 당황하면서 나가는 걸 거절하잖아요. 아닌데 당신 때문이 아니야? 정말이야, 이 말은 믿어줘. 사실은 울며 서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며 곤란했는지 남편은 결국 제게 외출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나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고 친구들 사귀는 게 쉽지 않더라고. 같은 반 애들이 뭘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주목받으면 얼굴만 빨갛게 변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깐 우습게 보였나 봐. 어느 날부터 노골적으로 괴롭히더라고. 나중에는 전학도 가봤는데 그런다고 성격이 변하나? 결국 못 견디고 중학교 자퇴를 했지. 그때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라. 약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셨는지 남자답게 강하게 행동하라며 강요를 하셨어. 어린 마음을 강요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그때부턴 방 안에서 생활했고, 그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그게 또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더 방 안으로 파고들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또 내 몸이 이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해. 여보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다는 듯 저에게 고개 숙여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과거를 떠올리게 한 것 같아. 아내로서 미안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평생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 만족이 아닌 남편을 위해서라도 과거를 극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미안해해요? 당신 지금 밖에 나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가봐요. 당신도 처음 나봤을 때 놀랐을 거 아니야. 나도 거울 보면서 알아. 내 몸이 어떤지. 그러면 내가 당신 살 뺄 수 있게 도와줄게요. 그러면 되겠죠.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 하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옆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을 돕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왔고 비디오 대여점으로 가서는 다이어트와 헬스 비디오를 가지고 와 남편에게 알려줄 운동을 공부했습니다. 또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직접 에어로빅을 배워가며 남편에게 알려주었죠. 오랜만에 하는 운동을 힘들어하는 남편은 쉽게 포기하려고 했고 제가 다 큰 남편을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 어르고 달래며 옆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마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폭식을 하는 남편을 말리며 제가 식단까지 조절해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 열심히 버텨준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갈 때 남편은 정상 체중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관문은 남편을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밖을 두려워하는 남편을 겨우 설득하여 10년 넘게 나서지 못하고 있던 대문 밖을 나서게 했죠.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 대문을 열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첫 외출에 저와 시어머니는 모두 감격해 눈물을 흘렸고 남편을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점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갔고 남편 또한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외출이 익숙해져 갔죠. 그렇게 남편은 자신감을 찾게 되었고 우리는 여느 부부와 똑같이 밖으로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장 좋아하신 건 어머님이셨어요. 저와 남편이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어머님께서도 점점 변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곤 제가 해야 할 집안일도 대신해 주시며 저희 부부를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남편이 정상 체중이 되고 10년 넘게 단절되었던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자 어머님께서는 감격하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두섭이 장하다. 내 아빠도 분명 대견해 하실 거야. 잘했어.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연수야 너무 고맙다. 내 덕분에 남편 떠나고 가지고 있던 마음속 재물 덜었네.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의 평생의 은인이야. 남편을 옆에서 돕느라 며느리 할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에게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시는 어머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불행한 각오로 꼬여버린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산을 넘고 보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중퇴를 했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홀로 공부해 합격했다고 말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기본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별 생각 없던 저에게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보 사실 나 당신한테 부끄러워서 거짓말했는데 나 검정고시 본 적이 없어. 미안해. 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그렇다고 당신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따지면 내가 초졸이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교육받는 게 힘든 세대도 아니고 요즘에 초졸린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나 당신 창피하지 않아 뭐 어때요? 이렇게 잘생기고 착한 남자면 된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에겐 남편의 학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고아였고 좋은 학벌의 부자였던 양부모의 악독한 모습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데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저에게 가장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고백한 남편이 저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나 스스로 당신에게 떳떳하고 싶어. 그래서 나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내일부터 학원이라도 다닐래요? 아직 사람 많은 곳은 좀 그래서 당신만 괜찮다면 당신이 나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은 고등학교도 졸업했잖아.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남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좋은 머리는 아니고 학창시절 양부모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업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제가 모자란 부분을 해답지를 보면서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중학교 과정을 펼쳐서 보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오히려 제가 공부를 해야 했지만요. 남편의 달라진 모습 이후 저의 모든 말을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오로지 남편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에 물 묻히는 게 싫어 틈틈이 집안일도 했지만 예습을 하고 남편을 가르치며 공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여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무난하게 합격한 남편은 욕심을 내어 수능 시험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덩달아 바빠진 저는 힘든 공부를 하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응원을 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웬 고생이냐 싶겠지만 저는 남편과 같이 밤새 공부하며 잠깐의 휴식 시간을 보내는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수능날이 되었고 어머님과 저는 남편의 고사장까지 따라가 열심히 응원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남편은 대학을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에게는 좋지도 않은 대학이라며 무시를 당할지 몰라도 저는 남편이 대학을 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한지 알고 있었기에 서울 명문대에 합격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보다 노력하고 고생한 사람은 남편인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두 제 덕분이라며 제게 공을 돌렸습니다. 당신 뭐 받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건 없어. 사실 그동안 당신이 가장 노력했잖아.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면 내가 대학 들어간 줄 알겠어요. 다 당신이 한 거지. 당신이 코피 쏟아가며 누구보다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나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걸 해요. 아니다. 아가. 다른 사람들은 주사비를 치켜 세우겠지만 우리는 옆에서 그 가정을 다 봤잖니? 우리 며느리 연수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게다. 거절 말고 원하는 걸 말해봐라. 저만 노력한 건가요?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이 서로 도왔죠. 어머님도 다 늦어 공부하는 저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모시고 좋은 곳들 돌아다니며 구경시켜드려야 하는데 뒷바라지 하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늘은 우리 가족 다 같이 서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면서 보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공부에도 남편은 힘들다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시어머님도 편히 쉬셔야 할 나이에 수험생 부모 역할을 발벗고 나섰었죠. 매번 식사 준비를 대신 해주시고 집안일들과 늦은 밤 야찬까지 저희를 위해서 직접 노력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땡전 한 푼 수입이 없는 저희를 대신해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다른 시어머니 같으면 자신이 며느리 밥상까지 차려야 하냐고 단둘이질이라도 하셨을 텐데 어머님께서는 단 한 번 내색 없이 그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은 서로의 고생과 노력을 치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세 식구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게 된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와서 그런지 왠지 무엇인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자상한 남편과 저를 친딸과 같이 대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어머님까지 제가 꿈에서 바라던 가족의 품에서 무척이나 행복했지만 또 다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러한 느낌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죠.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스스로도 모를 때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먼저 눈치를 차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신 요즘 괜찮아? 부쩍 힘도 없어 보이고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봄이라서 몸이 조금 노근해서 그런가 봐요. 이러다 금방 좋아지겠죠.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당신 여태까지 나 때문에 쉼없이 노력해 왔잖아. 그런데 내가 대학 합격하면서 한순간에 목적이나 목표가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글쎄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긴 해요. 혹시 나랑 어머니가 도와준다면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은 없어? 아니면 잠시 혼자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에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도 저희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아가,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 두섭이 방 안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내 소원은 풀었다. 연수 너 덕분에 두섭이가 대학도 가고 살도 빼고 다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가니. 내가 지금 곧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남편을 만나도 떳떳해요. 그게 다 우리 며느리 연수 덕분인데 그 정도 고생도 못 해줄까 봐. 내가 해준 것에 비하면 100만분의 1도 안 되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라. 정 힘들면 사람 써서 생활해도 되니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만 생각하려 든든하게 제 뒤를 받쳐주겠다는 남편과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공부를 해서 남편처럼 대학을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싶었죠. 한참을 고민해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무심히 한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야? 등록금이 몇만 원도 아닌데 졸업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뭘 그렇게 어려워해? 당신 이미 우리 집에서 검증된 직업이 있잖아. 내가요? 뭐 해요? 내가 당신 덕분에 대학 들어간 거잖아. 아니 아무리 쉽다고 하는 검정고시도 누구 덕분에 내가 합격했는데 가장 가까운데 답이 있는 걸 남편이 말해주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수능 준비를 할 때 같이 공부를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수능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해 재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였고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제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생각해보니 저와 남편은 서로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종의 이유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꼭 배움이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도움이 되어준다면 꼭 학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 되기로 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학원에 다니며 학원 선생님으로서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는 학원을 나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건물 중 한 곳에 들어가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배움을 공유하고 싶어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아이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은 아이들로 시작할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학원은 제 예상과 다르게 시작부터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와 못난 저를 과분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던 어머님이셨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게만 느껴졌지만 정말 저에게 친어머니만큼의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기 전 저에게 선물을 남겨주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재산 전부를 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신 겁니다. 언제 작성하셨는지 변호사가 내미는 유언장을 보니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과 편지를 읽으며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성스럽게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없는 가족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약이란 말이 맞는지 차츰 어머님이 안 계시는 생활에도 적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가족의 빈자리 때문인지 잊고 있었던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가끔 떠오르긴 해도 제 삶이 바빠 일상에 쫓겨 다시 잊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언니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양부모에게 가서 언니에 대한 단서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난 후였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를 찾으려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신소에서도 제가 가진 단서가 너무 없어 찾을 수 있다는 장담을 하지 못한다고 했죠. 흥신소에게 의뢰를 맡기고 저 나름대로 언니를 수소문하며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3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를 찾았다는 흥신소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언니의 주소를 알려주는 흥신소의 사람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니 잘 생각해보고 연락을 해보라 하더군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저보다 더 잘 살고만 있을 줄 알았던 언니가 안타까운 상황이라니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연락처 없이 주소를 주는 것을 보아 집 전화와 휴대폰마저 사용하기 힘든 형편임을 예상할 수 있었죠. 저는 지체하지 않고 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예전에 양부모 집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재개발 지역이라 빈집도 많은 동네 가장 구석진 곳이 언니가 살고 있는 집이었죠. 지붕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벽은 페인트조차 발라지지 않은 허름하고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니 소유가 아닌지 집주인이 퇴거 명령을 부탁하는 메모들이 붙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이 더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은희 언니의 목소리가 맞았죠.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언니의 말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문만 두드렸을 뿐인데 저에게 온갖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연수예요. 동생 연수요. 제가 이름을 밝혔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한참을 앞에서 다시 되물어도 답이 없는 언니를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문틈을 열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 연수예요. 연수요. 벌써 저 잊은 거예요. 정말 연수가 맞아? 너 연수야. 언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한참을 경계하던 언니는 나이든 저를 알아봤고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언니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바깥보다 더 낡은 집안은 당장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고 온갖 쓰레기들과 벌레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저를 오랜만에 보고도 계속 혼잣말을 되뇌는 언니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언니에게 그간 언니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팔려가듯 시집을 간 언니는 저와 다르게 고된 시집살이 시키는 시모와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여자까지 생긴 남편은 당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륜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언니를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양부모를 찾아가 봤지만 역시나 나 몰라라 했고 이미 저는 시집을 갔었을 때라 연락이 되지 않았죠. 결혼 전부터 바깥 세상이라곤 하나도 모르던 언니는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던 사람들을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언니를 이용할 뿐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일들로 언니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정신에 문제가 생긴 듯 했습니다. 언니 여기 있지 말고 나랑 갑시다. 이제라도 나 만났잖아. 내가 어떻게 언니를 여기 놔두고 가.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따라와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그리웠는지 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언니를 데리고 가 남편에게 잠시 같이 생활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살아온 과거를 알았던 남편은 언니와 생활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다행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언니는 점점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운영하는 학원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려워했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건물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이제 와 생각해보니 막다른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남편과의 결혼 덕분에 저는 참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원해주는 어머님과 남편 덕분에 자아실현도 하게 되었고, 다른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따스한 품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언니나 마찬가지인 언니와도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지금도 남편과 어머님께 매일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저는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연 많은 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부디 악플 말고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